다들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들 알고 계십니까? 우리 혜정 씨는. 일단은 그 베트남 전쟁이 워낙 미국 사회에 미친 영향이 커서 그런지 관련 영화가 진짜 많더라고요. 좀 오래된 영화긴 한데 람보에서도 보면 정말 주인공이 전쟁 광이시네. 이거 80년대 영화일 거예요. 근데 그 람보 알죠? 람보가 베트남 참전 용사였는데 거기서 돌아와서 후유증을 겪는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조금 최근 영화로는 아메리칸 갱스터라고 그 영화에서는 이제 그 베트남 전쟁의 혼란한 틈을 타서 마약 거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영화들을 보면은 미국이 이 베트남 전쟁을 되게 힘겹게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미국에서 그 베트남 전쟁이 like the Vietnam War has a long shadow라고 해서 그림자가 굉장히 길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세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문화, 정치 뭐 다 그거를 약간 하나로 표현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는. 저는 역사 배울 때 우리 베트남 미국을 승리한 그 자랑스러운 그럴 것 역사로 같아, 예. 배웠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베트남에서 항미 전쟁, 구국 전쟁 이렇게 더 많이 그렇습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오늘 우리가 후엔드란 씨가 와서 굉장히 얘기가 풍성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타일러 씨가 얘기한 것 중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아마 역대 미국이 참전했던 전쟁 중에서 가장 섀도우, 그늘이 많이 진, 파장이 많이 졌던 그 전쟁이 베트남 전쟁입니다. 미국에서는 베트남 전쟁 얘기할 때 고에그마야라는 용어를 쓰는데 깊은 수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베트남이라는 수렁에 빠져 허우적된 전쟁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미국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호치민이라는 이 도시는 베트남 전쟁 기간 내내 소용돌이 치는 격전지였습니다. 베트남에는 당시에 남과 북이 서로 진영이 나뉘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당시에는 원래 도시 명칭이 사이공이었죠. 근데 전쟁의 결과로 뭐예요? 호치민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바뀐 거구나. 먼저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북베트남에서 베트남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한 인물이 절대적인 리더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누군지 사진을 볼까요? 바로 베트남의 국부로 평가받는 호치민입니다. 호치민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던 공산주의 세력을 통합해서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초대 주석이 된 인물입니다. 호치민이 베트남에서는 거의 국민 영웅인 거죠? 네, 맞아요. 베트남 사람들은 호치민을 위대한 영웅 그리고 현명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 사진 베트남의 전국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걸려 있는 사진이에요. 모든 학교에 학교예요? 걸려 네, 있어요? 모든 학교. 호치민은 베트남의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사실 베트남은 역사적으로 오랜 또 잦은 그 외세의 침략과 수탈을 겪었던 나라입니다. 19세기 말에 제국주의가 팽배할 때 베트남을 누가 지배했습니까? 프랑스가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1940년 여름에 프랑스가 독일에 항복해버리죠. The Germans entered Paris. Drama, history. The day of Hitler's greatest triumph. The day when all the world except the British Empire thought it must be London next. 그러자 어떤 나라가 베트남에 들어왔을까요? 일본. 일본이 들어왔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이 일본 통치 기간에
얼마나 식량 수탈이 많았던지 당시 베트남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2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되게 심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비슷하구나. 열강들의 계속되는 수탈과 침략에 베트남 사람들의 독립을 향한 열망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때 베트남 독립을 위해서 결성된 이 단체가 있었는데 바로 베트남 독립연맹, 베트민이었습니다. 우리는 통상 월맹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베트민의 수장으로 활약했던 사람이 바로 지원 씨 호치민이었습니다. Saigon was in a state of civil war. The rebel Bin Xuyen movement tried to incite the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호치민과 베트민들에게 절호의 찬스가 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일본이 항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죠. 그러는 사이에 그래서 호치민 세력은 곧바로 하노이로 가서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완전한 독립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다시 온 거예요. 왜? 일본이 갔으니까. 이거 옛날 내 땅이었잖아. 그래서 식민 지배를 다시 하려고 그랬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그렇죠. 결국 두 나라는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6년에 시작된 전쟁이 1954년에 가야 마무리됩니다. 승리는 누구에게 돌아갔을까요? 베트남인가 보네요. 오늘 지원 씨 좋습니다. 베트남이 승리합니다. 1954년 디엠비엠프 유명한 전투입니다. 프랑스가 베트민에게 대패를 당합니다. 식민지 국가였기 때문에 조금 얕잡아봤죠. 그래서 완전히 대패하면서 베트민이 승기를 잡습니다. 여기에서도 호치민이 아주 절대적인 역할을 하죠. 독립을 눈앞에 두고 얼마나 베트남 사람들은 들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제네바 협의에서 논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제네바 협정은 독립을 향한 베트남 사람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어 버려요. 대체 어떤 내용인지 협정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북이 17도선을 경계로 호치민 정부군은 이 북으로, 프랑스군은 이 남으로 이동한다. 정치적 통일 문제는 1956년 7월, 그러니까 2년 안에 총선거를 실시하여 결정한다. 이후 일체 애국 군대는 지원될 수 없으며 프랑스군은 총선거 때까지 주둔할 수 있다. 뭐지? 그럼 이 17도선 경계로 남북이 또 갈린 거예요?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 북이 17도선을 기준으로 하노이를 중심으로 한 북베트남, 그리고 사이공을 중심으로 한 남베트남으로 분단됩니다. 우리가 해방 이후 38도선으로 분단된 것과 아주 비슷하죠? 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의 의지에 상관없이 강대국들에 이렇게 분단됐듯이 베트남도 똑같은 상황이었는 거네요. 그래서 북이 17도선을 기준으로 북베트남에는 호치민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이 자리를 잡게 되고 남베트남에는 비공산 세력이 자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남베트남 안에는 또 다른 조직이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 있을까요? 뭔 조직이지? 뭔가 그 게릴라전 펼치는 베트콩입니다. 사람들 아닌가요? 베트콩. 베트콩. 정식 명칭은
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이죠. 우리가 보통 베트콩으로 알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들은 남베트남 내에서 활약하는 공산주의 게릴라 세력들을 우리가 베트콩이라고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다수를 이루었지만 베트콩 중에는 베트남의 완전한 독립을 주장하는 민족주의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노선이 다른 사람도 어떻겠어요? 17도선이 그어지자 상당수가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제네바 협정 이후에 한 300일 정도 기회를 줘요. 이 300일 안에 100만 명 이상의 공산주의를 이탈한 사람이 남쪽으로 오는데 상당수는 카톨릭 교도들 그리고 이제 돈 있거나 많이 배우거나 재산 있는 사람들은 싫어했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그런데 이 남베트남을 지원하는 국가가 생깁니다. 프랑스를 대신해서 어디 가요? 미국이죠. 예, 그런 미국이죠. 일에는 안 빠져요. 미국이죠. 자, 그런데 제네바 협정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뭐 2년 안에 예, 오늘 지원 씨 정말 좋습니다. 2년 안에 총선거를 통해서 통일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선거를 실시하네. 그렇죠. 근데 베트남 입장에 베트민 입장에서는 좋았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베트남이 공산화되면 미국이 무서워한 게 뭔 줄 아세요? 지도를 잘 보세요. 주변 국가 라오스와 캄보디아 등이 줄줄이 공산화될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도미노처럼. 여기에 나온 게 도미노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 베트남의 통일 문제에 미국이 개입한 거예요. 미국 지도자들이 오 마이 갓, 이게 소련 공산주의를 앞두고 또 중국 공산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이 도미노 현상을 막아야 되잖아요. 오직 이게 미국 외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버린 거예요. 북쪽은 호치민이라는 절대적인 지도자가 있고 단결돼서 사실 정치, 경제, 문화 부분에서 북베트남은 상당히 안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남베트남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자, 남베트남에는 미국의 지원을 받은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어떤 인물인지 사진으로 한번 볼게요. 이름은 응오디엔 지엠. 베트남의 프랑스 식민 시절 내무 대신으로까지 임명됐던 인물입니다. 1954년 수상으로 정계에 복귀했는데 미국이 특히 그에게 힘을 실어준 이유는 응오딘 지엠이 열렬한 반공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를 뼛속같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남베트남은 이 황제가 있는 군주제가 유지되었는데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이 응오딘 지엠이 등장하면서 큰 변화의 기록이 서게 됩니다. 자, 군주제를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응오딘 지엠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지 이제 국민투표로 결정하기로 합니다. 이 문제를 두고 1955년 10월에 국민투표가 시행되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득표율 98.2%. 우와. 98.2%. 우와. 다 찍었네 그냥. 지지를 얻은 응오디엔 님이 남베트남의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문제 한번 낼게요. 정식 문제 한번 낼게요. 응오디엔 님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썼던 전략은 무엇일까요? 정답. 타일러 씨, 투표 조작. 정답. 조작을 했구나. 이런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이유는 그의 동생이 선거를 조작했습니다. 그쵸. 98%가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Vietnam Premier Diem was still in office when we received these pictures. Unfortunately, the West does not agree about Saigon.
그런데 응호진지엠을 통해 남베트남을 안정화시키려 했던 미국의 기대는 완전히 빗나갑니다. 응호진지엠은 공포 정치를 펼치게 되고 독재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GM은 반체제 인사들을 공산주의로 몰아서 투옥하고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약 12,000명이 처형당합니다. 1955년에서 58년까지 정치범으로 수감된 사람이 약 4만 명에 이릅니다. 응호진지엠이 이렇게 공포 정치 속에서 베트남을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는 동안 남베트남에서는 어떻게 해서요? 베트콩 세력이 훨씬 세력을 확장하겠죠? 왜? 남베트남 정권에 대해서 반체제 인사가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자, 처음 미국이 베트남에 개입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공산주의를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그 당시 대통령이 존 F 유명한 케네디입니다. 아, 케네디 대통령의 측근들이 이게 시아에서 오는 정보를 보니까 이게 상당히 이게 복잡한 거예요. 자칫하면은 완전히 남베트남이 공산주의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 이거 큰일 났다. 베트콩 세력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거 안 되겠습니다. 미군을 비밀리에 더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케네디가 승인하는데 1961년 5월 미국은 베트남에 400명의 특수부대와 100명의 군사 고문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자, 미군이 투입된 이후에 남베트남의 상황이 좋아졌을까요? 아닐 것 같은데. 반기 생기고 그러지 않을까? 그렇죠. 더 혼란스러워졌을 것 안심 같아요. 생기고 왜 그렇습니다. 들어왔어?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응호진지엠의 폭정은 계속갑니다. 반정부 세력은 결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납니다. 응호지엠에 대한 민심은 폭발 직전의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이 GM이 특히나 노골적으로 탄압하고 박해했던 것이 어딘 줄 아십니까? 불교입니다. 불교. 불교. 카톨릭 신자였던 GM은 남베트남을 카톨릭 국가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남베트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막 80% 이상이 불교도였는데 불교 마을이나 사찰을 폭파하고 철거하고 게다가 불교도들과 승려들이 말을 안 들으면 공산주의로 몰아서 탄압하고 처형까지 해버립니다. 그럼 민심을 잃지. 대통령궁을 급습한 군부가 대통령을 체포합니다. 그럼 그 쿠데타가 일어난 이후에 이제 대통령 자리가 빈 거 아니에요? 그럼 상황이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GM 쿠데타 이후 한 몇 년 동안 거의 매년 빠지지 않고 적어도 한 번 정도의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매년?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정확히 GM의 암살 20일 후에 미국에서는 케네디가 암살로 갑작스런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 문제는 이제 다음 대통령 손에 쥐어지게 돼요. 케네디 이어 대통령에 오른 대통령이 누구죠? 좀 많이 못 들어본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케네디 부통령이었던 린든 존슨이었습니다. LBJ. LBJ로 얘기하죠. 사진 한번 볼까요? 사실 존슨은 국내 개혁파예요. 그래서 미국 내 개혁에 치중하느라 베트남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베트남 상황이 특히 베트콩 문제로 최악으로 치닫게 되자
존슨의 측근들은 강력한 군사 작전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존슨은 망설이게 돼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당시엔 존슨이 국내 계획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괜히 불필요한 시츄에이션을 만들어서 상황이 불리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베트남 문제에 개입하기를 꺼려했던 미국이 손발을 걷어붙이고 베트남 전쟁에 뛰어들게 만들었던 그 사건이 벌어진 곳이 오늘 우리의 두 번째 여행지입니다. 따라볼까요? 네. 자, 동킹만은 보시다시피 베트남 동쪽에서 중국 사이에 있는 만이죠. 위치를 보면은 이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게 예측이 되죠. 자, 미 해군은 17도선 분단 이후에 동킹만 연안을 계속 이제 순찰을 했습니다. 그날도 동킹만 앞바다를 순찰하던 매독스라는 구축함이 아무런 사전포고 없이 북베트남 함정으로부터 사격을 받습니다. 왜? 그러나 바로 대응 사격을 하지 않고 워닝을 줍니다. 그럼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틀 이후인 8월 4일 북베트남이 또다시 공격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공격까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던 미국은 결국 군사적 대응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맺습니다. 이게 미국 측이 밝힌 동킹만 사건의 전문입니다. 자, 두 번째 공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당일 저녁에 존슨 대통령이 대국민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미국의 함정들은 방어적 태세만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북베트남의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하여 우리의 남베트남 국민과 정부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은 배가 될 것이다. 이 선언문과 함께 이제 의회에서 이른바 동킹만 결의안 레졸루션이 진행이 됩니다. 하원에서 416대 0, 상원에서는 88대 2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통과됩니다.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존슨 대통령은 동남아시아에서 미군에 대한 어떤 공격도 격퇴할 수 있고 더 이상의 침략을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존슨 대통령 지휘 아래 베트남 내전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동킹만 사건 이후 이제 미국과 북베트남의 전쟁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왜 쐈어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듣기로도 동킹만 사건이 뭐 조작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첫 번째 공격은 사실로 인정이 됐습니다. 북베트남도 인정을 했고 나중에. 근데 두 번째 공격이 문제예요. 그래서 두 번째 공격의 진위를 두고 북베트남과 미국은 전혀 상반된 입장을 내고 있죠. 통킹만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두 번째 공격은 없는 걸로 이렇게 네. 배웠어요. 1995년도에 미 국방부의 그 장관 그리고 베트남의 참모총장 하노이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거기서 베트남의 장관은 그 2차가 없다고 그냥 미국에서 날조한 거라고 이렇게 답한 일도 있었어요. 타일러 씨는 미국 쪽 입장은 어떤가요? 학교에서 배울 때 동킹만 사건이 그냥 가짜였다고 이렇게 배우거든요. 가짜라고? 예, 예. 그냥 조작한 거라고 이렇게 배우는데, 왜냐면 기밀 문서가 이렇게 유출이 된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신문에서 기사가 나가고 이게 사실이 없었던 공격이었다.
타일러 씨가 얘기한 국방부 자료가 유명한 펜타곤 페이퍼. 이게 뉴욕 타임즈에서 공개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마도 홍핑만 사건의 진실은 영원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작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존슨이 불확실한 그때의 상황과 정보를 자신이 믿고 싶은 방향으로 받아들인 게 문제인 거야. 결과적으로 이후에 치른 대통령 선거에서 존슨은 압도적인 표차로 재선이 됩니다. 이깁니다. 하지만 존슨이 오판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는 베트남 전쟁이 미국이 개입한 이상 쉽게 끝날 거로 생각합니다. 사실 존슨의 참모들도 비슷한 생각을 해요. 당시 국방부 장관인 맥나메라와 남베트남을 총괄하는 미국의 장군과의 대화를 지원 씨와 규현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하키스 장군, 북베트남을 진압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약 6개월쯤 걸릴 것 같습니다. 남베트남 병력의 지휘권만 저에게 이양된다면 상황을 바로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만. 6개월 만에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미국이 베트남 전쟁 개입에서 철수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10년은 넘지 않았나요? 예, 10년. 그 당시 기준으로는 베트남 전쟁은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시간 동안 치른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미국의 이런 위상을 시험할 수 있는 전쟁터가 된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세계 최고의 수준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춘 미국이 이 전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 그때 냉전 체제였으니까 또 이렇게 소련이나 중국이랑 마찰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17도선이 그어졌죠. 미국의 이 전쟁은 주로 그 밑에서 남베트남에 있는 베트콩을 척결하는 게 주 목적이었습니다. 17도선을 넘어서 북베트남과 전면전을 벌이면은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소련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차 하면은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에 미국은 17도선 이하로 제한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5년 11월 14일 미군과 북베트남군 정규군의 첫 정면 충돌이 벌어집니다. 미국과 북베트남의 전투가 이아드랑이라는 이 지역에서 벌어진 건데 먼저 이아드랑이 어디에 있는지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아드랑은 캄보디아 쪽에 캄보디아랑 같이 있네. 예, 캄보디아의 접경이고 라오스도 굉장히 근접해 있죠. 정말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먼저 이 이아드랑 계곡, 이아드랑을 확보를 하면은 이제 중원으로 진격을 하겠죠. 해안까지 내리달립니다. 그런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남베트남 전역에서 베트콩들이 뭐예요? 무장 봉기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도와주는구나. 그래서 남베트남을 단숨에 공산화시키겠다는 이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야앙드랑에서 첫 정규전에 임하는 미군의 전략이 뭐였을까요? 베트남 전쟁을 일컫는 용어 중에 또 하나가 있죠. 최초의 헬리콥터 전쟁. 그래서 바로 헬기였습니다. 일단 이것은 정글보다 약간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대 확보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헬기를 투입해서 병력을 쉽게 투입하고
퇴각시킬 수가 있었겠죠. 지금은 이제 익숙하죠. 그 당시만 해도 헬기를 전투 전략으로 사용되기가 그때는 생소했죠. 베트남 전쟁은 미국 최초의 공중 강습 부대가 활약한 전쟁입니다. 실제로 이 전투에서 포병 대원을 67번이나 헬기가 전투 위치에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미국의 주력 폭격기인 B-52가 이때 최초로 전투에 투입됩니다. 그래서 괌에서 발전한 15대의 B-52 폭격기가 이아드랑 이 폭격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1965년 11월 14일 전투의 결전의 날이 다가옵니다. 미국의 헬기들이 속속들이 이아드랑 계곡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미국이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요. 예상과는 달리 북베트남 군의 병력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무려 3개 연대가 포진해서 포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 서, 남의 이 3개 연대가 미군들을 압박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아차하면은 미군이 뭐예요? 포위돼서 압살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지휘관인 모어 중령이 중대한 결심을 내립니다. 여기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정식 문제가 나갑니다. 정식 문제. 자, 위기에 몰린 무어 중령은 미국 본부에 급박한 요청을 보내게 된다. 어떤 요청이었을까? 아, 정답. 지원 씨. We are soldier라고 하는 거는 뭔가 마음 먹은 거야. 저희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위치에 폭탄을 투하하십시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우리가 피해를 받더라도 전쟁에 지면 안 되잖아요. 가능한 모든 화력을 동원해서 때리십시오. 우리 폭격을 죽어도 하십시오. 괜찮으니까. 그 코드가 유명한 브로큰 에로, 어. 부러진 화살이라는 얘기죠. 그때 투하된 게 앞에서 봤던 네이팜탄입니다. 아니 얼마나 상황이 다급했으면 아군에까지 피해를 입히면서. 근데 저기 이해는 가요.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쓴 거죠. 어차피 죽는 상황이에요. 자, 이아드랑 전투는 미군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미국 측의 주장입니다. 근데 각 군의 피해 상황을 한번 볼까요? 미군이 사실 300명이 넘치는다면 약 300명이 전사한 데 반해 북베트남 피해는 전사자가 약 1,800여 명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투가 북베트남과 미국에 남긴 교훈이 뭐였을까요? 일단 베트남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정확합니다. 알았을 것 같아요. 미국이 얻은 교훈은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이들의 정신력에 놀라 자빠집니다. 북베트남 입장은 어땠을까요? 해볼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베트남 쪽에서는 본인들이 승리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화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규전 가지고는 승산이 없겠구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구나. 전면전은 하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했겠다. 이제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을 꺾기 위한 베트콩의 전술은 바로 뭐예요? 베트남은 굉장히 이게 정글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빽빽하게 이어진 이 정글에서 게릴라전을 준비합니다. 당시 베트남에서는 대낮에도 하늘을 가려서 어둡게 만들 정도 맹그로브 숲이 약 40만 헥타르가 된다고 그래요. 이게 어느 정도의 면적이냐 하면 서울의 6배 이상이 되는 면적입니다. 와, 정글이 진짜 넓구나. 특히 밀림 중에서 가장 미군들에게 악명이 높았던 게 철의 삼각지였습니다. 베트콩의 최대
거점지로 굉장히 악명이 높은 것인데 미군이 이 전투하기는 굉장히 빽빽한 정글입니다. 그런데 전투가 쉬웠겠어요? 자, 무더운 여름날입니다. 정글을 헤치고 가야 됩니다. 게다가 베트콩은 게릴라전이잖아요. 갑자기 나와서 공격하고 갑자기 사라져요. 진짜 무섭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베트콩을 민간인과 복장으로 보면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베트콩을 색출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베트콩들의 이 게릴라전의 핵심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또 유명한 구찌 터널입니다. 아, 구찌 터널. 철의 삼각지의 핵심 요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긴 터널인지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이거 뭐야? 와, 저렇게 깊게 봤어? 개미 굴 같은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엄청나다. 이거는 구찌라는 지역에 만들어진 건데 게릴라전을 펼치는 베트콩의 전략적 요충지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동하는 게 눈에 띄질 않겠네요. 저 안에서. 그렇죠. 보급품을 수송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이 되었던 이 터널입니다. 이거 저거 만들기도 쉽지 자, 않았겠다. 부엌 보이죠? 네. 이게 뭘까요? 침대, 병원. 병원. 뭐야, 교회야? 예배당. 연극을 관람할 수 있는 연극을 봐요? 연극 무대를 올릴 수 있는 극장이 공간까지 있었다고요? 만들어집니다. 저 안에 원래 있었나 극장이? 본데? 이 정도. 그래서 이 구찌 터널은 전력 보강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이 다 가능하도록 생활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전쟁을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아니면 원래 저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구찌 터널은 베트남 전쟁 때 처음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프랑스와의 전쟁 때? 혜정 씨가 맞았습니다. 프랑스를 상대로 독립전쟁할 때 만들어진 것인데 그때는 터널 길이가 48km였는데 미국과 이 베트남 전쟁하는 기간에 250km로 늘어납니다. 와. 그래서 이 사이공 강에서 이 캄보디아까지 국경까지 무려 250km. 진짜 길다. 와. 그리고 진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저 구찌 터널을 손이랑 호미로 다 팠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굳이 터미널은 다른 특수한 장비 필요 없이 그냥 사람의 맨손 그리고 호미하고 바구니 이렇게 서서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손으로 대단하다. 어떻게 900km를 장인들이 진짜. 할 수가 있죠? 이 구찌 터널을 찾기가 미군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국으로부터 뭔가를 공수해 옵니다. 뭐였을까요? 개가 아닐까요? 이거 굉장히 어려울 줄 알았는데 바로 맞히네요. 개? 자, 그럼 문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터널 수색을 위해 탐지견을 공수해 옵니다. 그래서 문제 나갑니다. 구찌 터널 수색을 위해 미군은 저먼 셰퍼드 등 탐지견 4,000마리를 공수해 온다. 이때 베트콩은 어떤 방법으로 대응했을까? 그 개 후각을 막아야지 뭐. 그렇죠. 그러려면 정답. 뭔가 마늘이나 양파 같이 되게 자극적인 걸로 그 후각을 마비시킨 거 아닐까요? 지원 씨가 50% 맞췄으면은 혜성 씨가 70%까지 올라갔습니다. 자극적인 다른 거. 정답. 지원 씨. 향신료 같은 베트남 고유 향신료들 있잖아. 그걸 태워서 이렇게 그쪽으로 내보내는 거지. 향신료 근접했습니다.
자극적인 향신료? 정답. 혜성 씨. 그 베트남 팟타이 같은데 고수, 쓰이는 좀 자극적이어야 되니까 고추나 고춧가루 아닐까요? 혜성 씨 정답입니다. 고춧가루를 터널 입구에 뿌려서 게의 후각을 교란시키는 거예요. 자, 게가 이게 추적하다가 고춧가루를 흡입하면 어떻겠어요? 재채기. 난리가 나죠. 강이 엄청 맵지. 뛰어들고 난리 법석이 납니다. 또 베트콩들은 미군들의 굉장히 익숙한 비누 있잖아요. 네. 비누를 구해서 자기들 전투복에 발라놔요. 그러면 미군 냄새가 나게. 그렇죠. 그래서 교란을 시킵니다. 똑똑하다. 그러나 이런 탐지견 작전도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군 입장에서는 구찌 터널의 또 다른 문제는 터널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영상 봤죠? 너무 좁은 거예요. 입구 통로가 너비가 80cm, 높이가 한 80cm로 사람 한 명이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고 했겠죠? 맞아요. 그때 제가 구찌 터널 관광 갔을 때도 남성분들은 거의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 폭이 너무 좁아서 막 이렇게 말라야만 네, 들어가는구나. 마르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답답해요. 습하고. 그렇겠지. 근데 그 안에서 어떻게 뭐 치사도 하고 잠도 자고 전쟁 준비도 하고 그걸 다 가능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미군들의 손안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베트콩들이 곳곳에 숨겨놓은 함정들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부비추랩. 겉으로 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위장 폭탄을 곳곳에 숨겨놓고 공격을 한 거예요. 이것은 이제 펀지 스틱이라고 하는 건데 대나무를 뾰족하게 깎아서 죽창을 만들어서 끝에다가 독을 바릅니다. 어떻겠어요? 미군들은 다리에 이제 걸리게 되죠. 진짜 무시무시하다. 이거 뭐지? 위에서 떨어지는 거야. 이게 더 메이스라는 부비추랩인데 이 나무 공으로 이게 스파이크를 박습니다. 적어도 무게가 20kg가 넘어요. 적어도 20kg가 넘습니다. 그래서 줄을 당기거나 설치한 줄을 미군들이 밟으면 뭐 이게 미군들이 닿게 되면은 머리 위로 떨어집니다. 미군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가장 피가 많았던 부비추랩이 이거예요. 이게 카트리지 트랩이라고 그러는데 총알 보이죠? 네. 큰 총알 밑에다가 못을 박아요. 그리고 이제 이 길에다가 위장해서 묻어둡니다. 만약에 미군들이 걷다가 위에 뾰족한 총알을 밟는 순간 밑에 있는 못이 뭐예요? 방화사 역할에서 발사가 되는 거예요. 와우. 미군들은 저런 무기들을 듣도 보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군들에게 어마어마한 손실을 주는데 가장 이게 무서운 게 미군들의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협을 한 거예요. 자,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자 미군들 사이에서는 베트콩을 상대하기 위한 일종의 부적을 만들게 됩니다. 부적? 여기서 기다리는 정식 문제가 나갑니다. 미군들은 베트콩들을 이기고 싶은 마음에 철모에 이것을 꽂아서 다니기도 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일단 이게 심리적으로 너무 무섭잖아요, 미군들이. 그래서 이 베트콩을 좀 안 무섭게 마음에 좀 약간 위안을 하기 위해서 놀랍습니다. 모자에 뭐 완두콩이라든지 뭐 이런 콩을 진짜 이렇게 귀엽게 완두콩 나오기 전까지는 100% 맞았습니다. 근데 완두콩 때문에 지원 씨 땡. 어쨌든 오늘 지원 씨 놀랍습니다. 거의 맞춰요. 콩 위에 거의 다 지원 씨. 이제 게릴라 작전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도 게릴라를 하겠다라는 심경으로
그 토습 같은 걸 머리에 철문에 꼽아요. 아 머리에 나무를 단다. 나무를 네, 답니다. 규현 씨 땡. 화분을 꼽는다. 뭐지? 철모에 꽂을 수 있는 거 뭘 꽂을 수 있죠? 정답. 뭔가 행운을 상징하는. 행운? 네이클로버. 그 말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세요. 행운까지는 이제 완벽하게 행운의? 힌트가 됐습니다. 행운의 상징. 아 정답. 타일러 씨. 패? 카드패? 뭐라고? 타일러 씨. 뭐? 뭐라고? 타일러 씨. 정답입니다. 뭐라고요? 뭐? 카드패가 있어. 트럼프 카드. 트럼프 카드. 아, 트럼프 포커 할 카드. 때. 아, 에이스나 킹이나 뭐 이런 거 아, 그만큼 어떻게 간절했나 꽂았는지 보다. 한번 볼까요? 사진으로. 하지 않았나? 그렇죠. 에이스. 아 에이스. 공통되는 게 스페이드 에이스. 죽음의 상징이죠. 프랑스 미신에 이 스페이드 에이스 카드는 죽음을 상징한다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베트남이 식민지 통치하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로부터 베트남 사람들이 그걸 아마 들었지 않나. 최첨단 무기를 쓰는 미군이 저런 행운의 부적을 미신처럼 믿었다는 게 참 놀랍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는 왜 미군들이 이렇게까지 해서 이 전쟁의 그런 무서움을 극복하고자 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구찌 터널과 함께 베트콩들의 게릴라 전술에 핵심적인 요새로 이용된 것이 또 있습니다. 이른바 유명한 호치민 루트. 그래서 호치민 루트는 북베트남에서 남베트남 베트콩들에게 무기와 인력을 전달하는 루트입니다. 국경을 넘어서 갔네. 예,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거쳐서 갑니다. 그래서 이 북베트남은 이 호치민 루트, 호치민 트레일을 통해서 베트콩들을 지원했던 거예요. 아니 미국이 그래도 공중으로 다 보고 다니잖아요. 이 호치민 루트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잘 알았죠. 모를 리가 없죠. 그러나 아까 미국 입장에서는 제한된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손이 묶인 전쟁. 라오스나 캄보디아를 침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미군이 선택한 게 공습을 시작합니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 라오스에 무려 58만 차례에 달하는 공중 폭격을 합니다. 이때 미국이 쏟아부은 폭탄의 양이 무려 200만 톤이나 됩니다. 와, 얼마나 많은 폭탄을 투하했던지 지금도 라오스에서는요, 이 폭파되지 않는 이 폭탄이 30%나 있습니다. 이야. 무려 8천만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지금 라오스는 불발탄, 폭탄이 가장 많은 나라가 라오스입니다. 그거 터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럴 수도 있죠. 너무 위험한데? 캄보디아도 5년 동안 투하한 폭탄의 양이 53만 9천여 톤에 달합니다. 이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일본에 투하했던 양의 무려 3배가 됩니다. 베트콩 전술에 대항한다는 명분으로 주변국들에게 미국이 얼마나 크나큰 피해를 줬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큰 비극을 남긴 또 하나의 무기를 사용합니다. 뭐였을까? 고엽제? 예, 바로 베트남 전쟁의 대표적 참상으로 기억되는 고엽제입니다.
자, 고엽제를 이렇게 살포해서 미군이 얻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겠어요? 아, 그 정글을 없애서 그렇습니다. 잘 보이게. 이제 베트콩들이 정글에서 출몰하기 때문에 이 고엽제를 이제 살포해서 뭐예요? 정글을 없애려고. 없애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 베트콩들이 식량 조달을 위해서는 농촌에서 식량이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농촌을 황폐화시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고엽제를 살포했는지 영상을 한번 볼까요? According to the Defense Department, more than 11 million gallons of the defoliant were sprayed on the jungles of Vietnam. Agent Orange did its job. 다 땅이 바짝 말라버렸는데? 아, 위력이 대단하네. 오, 저 우창에 또 자, 숲이 이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고엽제에 노출된 사람은 어땠을까요? 미군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뿌린 고엽제가 더욱 문제였던 건 그들이 사용한 고엽제가 고엽제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특히 아까 나왔죠. 에이전트 오렌지라는 이 고엽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다이옥신. 네? 다이옥신. 다이옥신의 치사량이 어느 정도냐면은 청산가리에 적어도 1000배 이상이 됩니다. 게다가 잘 분해되지도 용해되지도 않아서 한번 아무리 소량이라도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고통스러운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영향이 있겠다, 그러면. 그렇죠. 1968년 1월 30일 예기치 못한 전투가 시작됩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해 1월 30일인데 1월 30일은 베트남의 음력, 설, 구정, 테트 기간이죠. 원래 이 기간에는 암묵적으로 전쟁을 멈추고 며칠간 휴전을 해왔어요. 1968년 테트 때는 그동안에 휴전을 해왔었는데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이 기습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들이 목적이 뭐였겠어요?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고. 그럴 때 기습 공격을 통해 남베트남 도시를 점령해서 시민들의 대규모 봉기를 유발해서 사이공 정권을 단번에 쓸어버린, 이게 몰락시키는 거예요. 이들이 공격한 게 뭐 사이공의 대통령궁, 공항, 남베트남, 심지어 남베트남 이 군부의 사령부 등을 공격해요. 사이공은 연일 총성과 포탄으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이렇게 예고 없이 치러진 전쟁에 당연히 미군과 남베트남군은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건 정글 전투는 아니기 때문에 시가전이었기 때문에 미군에서는 전면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할 만한 전투예요. 오히려 좋았다. 게다가 베트남 공세가 있었던 1968년은 미군이 그동안 베트남 전쟁에 가장 많은 병력을 지원한 해였습니다. 그 규모가 무려 54만 8천 명에 달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갔어? 그래서 채 한 달도 되기 전에 거의 모든 도시와 마을을 탈환을 했습니다. 와. 자, 그렇다면 테트 공세가 끝난 이후에 상황이 어땠을까요? 좀 역전되지 않았을까요? 완전히 역전됐죠. 남쪽 미군이 사상자는 1,100명 정도, 남베트남은 약 한 2,300명이 전사합니다. 북베트남 상황은 어땠을까요? 피해가 컸을 거. 무려 5만 명이 전사합니다. 베트콩은 결정적인 손실을 얻게 돼요. 그러네. 괜히 잘못 건드린 기습했네.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전투 결과로만 보면 승리한 건 어느 쪽이에요? 미군과 남베트남 군인데 네.
테트 공세의 후폭풍은 승리의 결과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테트 공세 때 베트콩이 사이공까지 들어오잖아요. 사이공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침입합니다. 베트콩들이 6시간 동안 미 해병과 총격전을 벌이는 거예요. 미군 5명이 사망하고 난 뒤에 간신히 진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겠어요? 이 광경을 미국 각 가정에서, 대부분의 가정에서 TV를 통해서 베트남 전쟁을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을 이르는 또 다른 이름이 최초의 텔레비전 전쟁. 진짜 위험한 상황이네. 또 전세가 완전 뒤바뀌었다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이 상황에서는 미국 대사관이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 자체의 충격을 받은 거예요. 베트남 전쟁 잘은 모르지만 먼 아시아에서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미군이 쉽게 전쟁한다고 생각했는데 대사관뿐만 아니라 이 미국이 단단히 지키고 있어야 될 사이공이 이 상황을 보고 이제 미군들이 무서워진 거예요. 자, 미국에서는 TV를 통해 매일같이 베트남 전쟁의 참상들이 중계되고 미국 내 여론이 어떻겠어요? 국민들의 여론은 완전히 반전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자, 부모 세대들은 내 아들을 왜 이런 전쟁에 내보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1969년 11월 15일 워싱턴 DC에서는 베트남 전쟁 반대의 날을 정해 시위대가 워싱턴에 집결합니다. 이날 워싱턴에 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시위에 참가합니다. 이 시위는 전쟁 기간 중 벌어진 최대 규모의 반전 시위라고 합니다. 1969년 미국은 이제 닉슨 정권이 새로 출범하게 됩니다. 닉슨은 이런 여론을 의식해서 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겠다, 그 자리를 남베트남 군인으로 메우겠다, 이런 방식으로 미군을 감수하기로 한 거예요. I have decided to reduce the authorized troop ceiling in Vietnam to 484,000 by December 15.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베트콩을 소탕한다는 명분을 내어서 캄보디아를 침공하고 폭격을 시작합니다. 비밀리에. 근데 이게 알려진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바로 오하이오주에 있는 켄트 주립대학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오하이오 주 방위군이 시위하는 학생들에게 실탄을 쏜 거예요. 그 당시 실제로 보도됐던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쳤어? 아니 평화적으로 시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가만 안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 사건의 충격으로 미국 전역의 450개 대학 이상이 동맹 휴학에 나서게 됩니다. 물론 이런 움직임, 이런 반전 데모로 전쟁이 바로 끝나진 않지만은 여론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죠. 자, 갈수록 거세지는 반전 여론은 닉슨 정부를 점점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전 징집 대상이었던 청년들 사이에서도 병역 기피가 벌어집니다. 1969년부터 1970년 사이 징집병 가운데 보병 근무 희망자 비율은 2.5%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베트남 전쟁에 대한 병역 기피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사랑을 받았던 노래 하나가 있어요. Mama put my guns in the ground.
너무 유명한 노래인데? 그죠? Knocking on the Heaven's Door. 아. 밥 딜런. 밥 딜런의 유명한 Knocking on Heaven's Door죠. 나 그런 노래인 줄 몰랐어. 나도. 1913년에 발표된 이 곡은 그 가사가 마치 베트남전에 참전한 미군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죠. 많이 공감이 가죠? 미국에서 반전 시위와 함께 젊은이들이 이렇게 자유와 평화를 외치고 있을 때 그러면 전장터인 베트남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살이 뚝 떨어지죠, 뭐. 사기가 떨어지죠. 또 지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게 베트남 참전 병사들 중에도 검은 완장을 차고 반전 운동에 가담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미군들은 전장터에서 서서히 무너져 갑니다. 그들의 일부는 뭐예요? 마약에 손을 대게 돼요. 1970년만 해도 육군과 해군이 마약 사범으로 퇴역시킨 병사가 무려 2만 2천 명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대 내부에서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바로 프래깅. 군대 내부에서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바로 프래깅. 이게 전쟁기관에 1,000건 이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군인들이 무려 86명에 달합니다. 아군한테 죽은 사람이.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더 이상 이 전쟁에서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베트남과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합니다. 그 결과로 베트남 전쟁의 종결 및 평화 회복에 관한 협정, 이른바 파리 평화 협정이 맺어지게 됩니다. 베트남 주둔 미군의 철수 전쟁 포로의 송환, 현재 상태로의 정전, 남베트남에서의 사이공 정부와 남베트남 임시혁명 정부 간의 연합정부 조직을 위한 협의 정치범의 석방. 이로써 미국은 남베트남에서 완전히 철수를 하게 됩니다.